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50년이 넘도록 미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12월 20일 캘리포니아 벨레오. 크리스마스를 앞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연인 베티 젠센과 데이비드 파라데이는 호수 근처 주차장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두 사람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베티는 즉사했고 데이비드는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날 밤 의심스러운 차량과 인물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부족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196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또다시 비극이 벨레오를 덮쳤습니다. 블루록 스프링스 공원에서 22세 데어린 페린과 19세 베티 매기오가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1시경 괴한이 그들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경찰인 척했죠. 하지만 곧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에서 나와라고 명령한 후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데어린은 즉사했지만 베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경찰에게 범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키가 크고 뚱뚱했어요. 머리는 갈색이었고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목격자의 증언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범행 직후 낸시 슬로버 부인 댁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블루록 스프링스에서 2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작년 호수에서도 2명을 죽였고요.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수사보고서에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지만 모두 조각난 퍼즐 같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1969년 8월 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편집국에 충격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애하는 편집국장께 살인자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는 두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온 것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암호문이었죠. 복잡한 기호들로 이루어진 이 암호는 408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암호를 신문에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비슷한 편지가 벨레오 타임즈 헤럴드와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에도 도착했습니다. 언론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과 협의한 끝에 신문사들은 암호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자신을 조디악이라고 칭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원 안에 십자가가 그려진 독특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징은 이후 조디악 킬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암호문은 일주일 만에 풀렸습니다. 북캘리포니아 고등학교 교사 도널드 하든과 그의 아내 베티가 해독에 성공했죠. 해독된 내용은 나는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한다.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다라는 섬뜩한 메시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암호는 범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969년 10월 11일 토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하이츠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9세의 택시기사 폴 스타인이 승객을 태우고 체리 스트리트 모퉁이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승객이 갑자기 총을 꺼내 스타인의 뒤통수를 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행동을 보였죠. 스타인의 셔츠 일부를 찢어가며 택시기사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대로 둔 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살던 린제이 로버슈 부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백인 남성이며 키가 175cm 정도의 짙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범인은 프레시디오 공원 쪽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록에 남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침착하게 걸어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조디악으로부터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폴 스타인의 셔츠 조각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택시기사 살인범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편지에서 조디악은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경찰들이 내 앞을 지나쳤지만 잡지 못했다고 비웃었죠. 이 사건은 조디악 킬러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제작했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디악 킬러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바로 암호문이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그는 총 4개의 복잡한 암호를 언론사와 경찰에 보냈습니다. 각각의 암호는 독특한 기호와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 408자 암호는 해독되었지만 나머지 3개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340자 암호는 전 세계 암호학자들의 도전을 받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FBI와 전문 암호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가설과 해독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조디악은 자신의 암호 실력을 자랑하며 경찰과 언론을 조롱했습니다. 2020년 12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1년 만에 340자 암호가 해독된 것입니다. 해독을 성공한 것은 데이비드 오란체크, 샘 블레이크, 야로슬라브 하즈케 3명의 아마추어 암호학자들이었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조디악의 뒤틀린 심리를 보여주는 섬뜩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개의 암호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3자 암호와 32자 암호는 현재까지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암호들이 조디악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암호 해독은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범인의 지능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조디악 킬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1969년 7월 4일 블루로 스프링스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베티 매기오는 생생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범인은 키가 180cm 정도였고 몸집이 뚱뚱했어요. 짙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베티의 증언은 경찰 몽타주 제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9년 9월 27일 나파 카운티 베리에사 호수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 연인 브라이언 하트넬과 세실리아 셰퍼드가 소풍을 나왔다가 습격당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인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가슴에는 하얀 원 안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상징을 달고 있었죠. 마치 처형인 복장 같았습니다. 그는 칼로 2사람을 찔렀고 브라이언은 살아남았지만 세실리아는 이틀 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브라이언 하트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키는 180cm 정도, 체중은 90kg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범인의 목소리 톤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폴 스타인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주민들은 범인이 침착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조디악은 계획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범인이 백인 남성이며 체격이 큰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묘사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이는 범인이 변장을 했거나 긴장 상황에서의 기억 왜곡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디의 킬러 사건은 미국 경찰 수사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수사 중 하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 나파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솔라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공동 수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수사진은 데이브 토스치와 빌 암스트롱 형사가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수천 건의 제보를 검토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디액 관련 수사 파일은 박스로만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은 아서리 앨런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정황상 증거가 있었죠. 조디액이 사용한 시계 브랜드를 착용했고 범행 날짜에 해당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인들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일치하지 않았고 필체 분석에서도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앨런을 수사했지만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할권 문제였습니다.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보 공유와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현재와 같은 통합수사 시스템이 없었죠. 또한 기술적 한계도 컸습니다. DNA 분석 기법이 없었고 지문 데이터베이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휴대폰 추적 같은 현대적 수사 기법을 사용할 수 없었죠. 범인이 남긴 증거들은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 기록을 보면 수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이를 연결할 결정적 고리를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디악 킬러가 자백한 사건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총 37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실하게 연결시킨 사건은 5건뿐이었습니다. 1966년 10월 30일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체리조 베이츠 살인사건도 조디악과 연관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8세 대학생이었던 체리조는 도서관을 나와 주차장에서 습격당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고 현장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 후 언론사에 도착한 편지는 조디악의 스타일과 유사했습니다. 그녀는 죽어야만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 6월 19일 몬테리오에서 발생한 캐슬린 존스 납치 사건도 의혹을 샀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온 차의 운전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차를 유도한 후 납치를 시도했죠. 캐슬린 존스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범인의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그 특징은 다른 목격자들이 묘사한 조디악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공식적으로 조디악 사건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1974년 이후 조디악으로부터의 편지는 뜸해졌습니다. 마지막 확실한 편지는 1974년 1월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가끔씩 조디악이라고 주장하는 편지들이 왔지만 진위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디악이 더 많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일대에서 발생한 미해결 살인 사건들 중 일부가 조디악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추측에 그칠 뿐입니다. 기록을 보면 수많은 제보와 의혹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조디악 킬러 사건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DNA 분석 기법의 발달로 과거에 수집된 증거들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는 2002년 조디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 스타인 택시기사 살인 현장에서 수집된 혈흔과 침, 지문 등의 DNA를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조디악이 개봉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조디악 사건의 복잡함과 미스터리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2009년에는 새로운 DNA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요 용의자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진범이 아직 찾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2020년 340자 암호가 해독되면서 사건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호의 내용은 범인의 정체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디악의 심리 상태만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2021년에는 콜드 케이스 브레이커스라는 수사팀이 조디악 킬러의 정체를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FBI와 경찰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아마추어 탐정들과 연구자들이 조디악 사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증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50년이 넘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조디악 킬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목격자 증언과 물리적 증거, 암호문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디악은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경찰을 상대로 한 심리전, 복잡한 암호문, 계획적인 범행 등 모든 면에서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죠. 편지를 보내고 암호를 만들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과는 다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조디악 사건은 미국 수사기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관할권을 초월한 협력 수사의 필요성, 언론과의 관계, 암호 해독의 중요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발생한 유사 사건들의 수사에 이러한 경험이 활용되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수많은 증거들은 여전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관점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DNA 기술의 발달,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호 해독, 빅데이터 분석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디악 킬러는 미국 범죄사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미궁에 빠져 있지만 그가 남긴 공포와 미스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디악 킬러의 정체는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51년 만에 해독된 암호처럼 언젠가는 모든 비밀이 드러날 날이 올까요? 진실의 그림자와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